나 정약용은 1762년 경기도 광주의 마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책을 좋아했던 나는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호, 다산이라는 이름을 평생 사랑했습니다. 차향기가 그윽한 산 그곳에서 학문을 닦고 백성을 생각하겠다는 뜻이었지요. 어릴 적 나는 형님들과 함께 공부하며 경전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남인 계열의 학자 가문이었고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학문을 숭상하셨습니다. 나는 특히 실용적인 학문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저 글자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글이 백성의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했지요. 16살 되던 해 나는 풍산 홍씨 집안의 규수와 혼인을 했습니다. 아내는 나의 평생 동반자가 되어 주었고 우리는 6 아들과 2 딸을 두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꿈을 펼치다. 22살에 나는 생원시와 진사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23살에는 드디어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정조 임금님을 처음 배웠을 때의 감격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정조 임금님은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하시고 학문을 존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나는 규장각 초계 문신으로 선발되어 임금님 곁에서 학문을 연마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젊고 열정이 넘쳤습니다. 낮에는 임금님을 모시고 밤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성리학뿐만 아니라 서양의 과학 기술에도 관심을 가졌고 천주교 서적도 읽었습니다. 당시 조선에 들어온 서양 문물은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그들의 천문학과 역법, 수학은 우리가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정조 임금님께서는 나의 재능을 알아보시고 여러 중요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수원 화성을 설계할 때 나는 거중기라는 기계를 설계했습니다. 무거운 돌을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는 이 기계 덕분에 공사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었지요. 백성들의 노고도 덜 수 있었고요. 나는 늘 생각했습니다. 학문이란 책상 위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백성의 삶을 편하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학문이라고. 경기도 암행어사로 나갔을 때도 나는 백성들의 애환을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탐관오리들의 횡포, 가혹한 세금, 굶주림에 허덕이는 농민들. 나는 올바른 정치란 무엇인가를 더욱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시련의 시작.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천주교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천주교 서적을 읽고 세례까지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곧 조상 제사를 부정하는 교리가 우리 문화와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천주교인이었다는 사실은 나를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1791년 신해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내 친구이자 동료였던 이승훈이 처형되었습니다. 나는 벌써 몇 번째 옥에 갇혔다 풀려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정조 임금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지만 노론 벽파의 탄핵은 거세었습니다. 그들은 천주교를 사학이라 부르며 남인 세력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1800년 내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정조 임금님께서 승하하신 것입니다. 나는 임금님의 관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나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스승이셨던 분을 잃은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이제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순조가 즉위하고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면서 천주교에 대한 탄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의 셋째 형님 정약종도 순교하셨습니다. 형님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셨습니다. 나는 형님의 죽음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둘째 형님 정약정과 나는 체포되었습니다.
우리는 사형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모함 속에서도 우리의 결백을 주장했고 결국 유배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형님은 흑산도로, 나는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유배지에서의 긴 세월. 1801년 40살에 나는 강진 땅을 밟았습니다. 처음에는 주막에서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역적의 무리로 보며 피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가족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강진에서의 첫 몇 년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감시를 받으며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주막에서 나와 동문 밖 주막, 그리고 고성사라는 절을 거쳐 마침내 다산초당이라는 작은 집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다산초당. 그곳은 보잘것없는 초가집이었지만 나에게는 세상 어디보다 소중한 곳이 되었습니다. 뒤쪽으로는 만덕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앞으로는 강진만이 펼쳐진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는가? 나는 백성을 위해 충성을 다했는데 왜 이런 누명을 쓰고 기양살이를 해야 하는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하늘이 내게 주신 기회가 아닐까? 세상의 시끄러움에서 벗어나 오롯이 학문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강진에서 나는 많은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윤종진, 이강회, 황상 같은 젊은이들이 나를 찾아와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역적의 스승이 되기를 두려워하던 이들도 내 진심을 알고는 찾아왔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경전을 가르쳤고 실용적인 학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해장선사와의 만남은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는 불교 승려였지만 우리는 학문과 삶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종교와 사상의 경계를 넘어선 우정이었습니다. 지필에 몰두하다. 유배지에서 나는 쓰고 또 썼습니다. 낮에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촛불을 켜고 지필했습니다. 손이 굳어도 눈이 침침해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이것이 백성을 위해 남길 수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경세유표를 쓸 때는 조선의 통치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했습니다. 토지제도, 관리선발, 군대 조직, 조세제도.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따져 썼습니다. 당시 조선의 가장 큰 문제는 소수의 양반이 땅을 독점하고 대다수 백성은 토지도 없이 소장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정전제와 여전제를 제안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땅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고 함께 경작하는 제도. 이상적이라고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꿈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목민심서는 내 인생의 역작 중 하나입니다. 지방 수령이 되는 이들이 어떻게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지를 12편 72조에 걸쳐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부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서를 관리하고 조세를 거두고 형벌을 내리고 농사를 권장하고 마침내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것까지. 모든 과정에서 목민관이 가져야 할 자세는 오직 하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탐욕을 버리고 청렴하게 살고 백성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기라고 썼습니다. 흠음신서는 형벌과 형옥에 관한 책입니다. 사형수의 옥사를 다루는 관리는 삼가고 또 삼가야 한다는 뜻을 담아 제목을 지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원호는 어떻게 되살리겠습니까? 나는 실제 재판 사례들을 분석하며 어떻게 하면 억울한 죽음을 막을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아원각비는 관직 생활에 필요한 실무 지식을 담은 책이고 마과해통은 말의 질병을 다룬 수의학 책입니다. 어떤 이들은 물었습니다. 선비가 왜 말의 병을 연구하느냐고. 나는 답했습니다. 말은 백성의 농사에 꼭 필요한 동물이라고. 말이 병들면 농사를 망치고 농사를 망치면 백성이 굶주린다고. 나는 또한 의학, 지리학, 천문학에 관한 글도 썼습니다. 마진방, 춘추고징, 상내사전, 매시서평, 여유당전서. 18년의 세월 동안 나는 500여 권에 이르는 방대한 저작을 남겼습니다. 가족을 그리며 유배지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가족을 그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내는 홀로 어린 자식들을 키우며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나는 아들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학문에 힘쓰라고, 하지만 출세를 탐하지는 말라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고 어머니께 효도하라고. 특히 두 아들 학연과 학유에게 보낸 편지들은 나의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는 비록 역적의 자식이지만 바르게 살아야 한다. 청렴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라. 가난하더라도 남에게 아첨하지 말고 권력자에게 굽히지 마라. 학문은 남에게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고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다. 아내가 보내온 편지를 받을 때면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글씨체에서 고생의 흔적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돌아가지 못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이 강진 땅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가족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새로운 희망 그리고 귀환. 세월이 흘러 1818년 드디어 해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8년. 40살에 강진에 왔던 내가 이제 58이 되었습니다. 청년은 늙은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진을 떠나는 날 제자들이 나를 전송했습니다. 그들도 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별은 언제나 슬픈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남은 생을 더욱 의미 있게 살겠다고. 고향 마현으로 돌아왔을 때의 감격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나를 맞이했습니다. 늙고 수척해진 아내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자식들도 자랐습니다. 아들들은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르게 자라준 것에 안도했습니다. 손자들도 보았습니다. 새 생명은 언제나 경이로운 것입니다. 말년의 학문 활동. 유배에서 풀려났지만 나는 다시 관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역적의 누명은 여전히 나를 따라다녔고 조정의 분위기도 좋지 않았습니다. 나는 고향에 머물며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대동수경이라는 책을 쓰며 수리학을 연구했고 아방강역고를 저술하여 우리나라와 중국의 역사 지리를 고증했습니다. 또한 경학 연구를 계속하여 사서와 오경에 대한 주석서들을 완성했습니다. 제자들이 나를 찾아왔고 나는 여전히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학문은 나의 삶이었고 숨이었습니다. 유배의 고통도 정치적 핍박도 나에게서 학문을 빼앗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후학들에게 늘 강조했습니다. 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실천을 생각해야 한다. 단순히 글자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실생활에 적용해야 한다. 농사, 의학, 법률, 제도. 모든 것이 학문의 대상이다. 백성의 삶을 개선하지 못하는 학문은 진정한 학문이 아니다. 마지막 길. 1836년 나는 75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병석에 누워 지난 세월을 돌아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야망, 정치적 좌절, 긴 유배 생활, 학문적 성취. 내 인생은 참으로 파란만장했습니다.
후회가 없느냐고요. 거짓말하면 안 되겠지요. 후회는 있습니다. 내 학문과 제도, 개혁안이 실제로 시행되는 것을 보지 못한 것,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지 못한 것, 가족들에게 고통을 준 것, 이런 것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비록 유배의 고난이 있었지만 그 시간이 없었다면 이 많은 책을 쓸 수 있었겠습니까? 고통이 나를 더 깊은 사유로 이끌었습니다. 좌절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남기고 싶은 말, 후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첫째, 학문은 반드시 실용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책상 위의 이론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백성이 삶을 개선하고 제도를 바로잡고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학문입니다. 둘째,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학문을 놓지 마십시오. 유배지에서, 감옥에서도 나는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학문은 나를 살아있게 했고 의미를 찾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셋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정치를 하든 장사를 하든 학문을 하든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권력이나 명예를 위해 사람을 희생시키지 마십시오. 모든 정책과 제도는 백성의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넷째, 청렴하게 사십시오. 탐욕은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관직에 있으면서 백성의 재물을 탐하고 권력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난하더라도 떳떳하게 사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다섯째, 시대를 앞서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서양의 과학 기술을 받아들이자고 주장했고 토지 개혁을 외쳤습니다. 당시에는 위험한 생각으로 여겨졌지만 나는 믿었습니다. 진리는 언젠가 빛을 발한다는 것을. 여러분도 옳다고 믿는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에필로그. 나 정약용은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남긴 책들은 남아 있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그리고 수많은 저작들. 그 안에 내 평생의 고민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내 학문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는 후대가 판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촛불을 켰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유배지 강진의 다산초당. 그곳에서 보낸 18년은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생산적인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했습니다. 명예와 권력을 벗어던지고 오직 학문과 백성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시련이 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절망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내가 꿈꾸었던 세상,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탐관오리가 없으며 능력 있는 사람이 제대로 인정받는 세상. 그런 세상이 언젠가 올 것이라 믿습니다. 비록 내가 살아서 보지는 못했지만 내 책을 읽는 후대의 누군가가 그 꿈을 이어갈 것입니다. 내 생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도 많았고 좌절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삶을 사랑합니다. 고난이 있었기에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었고 슬픔이 있었기에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떠납니다. 하지만 내 정신은 이 땅에 남아 바른 세상을 꿈꾸는 모든 이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학문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 그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모두가 정약용의 후예입니다. 청렴하게 사십시오. 백성을 사랑하십시오. 배움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다산 정약용 일생을 이렇게 살다 갑니다.